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9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전우책입니다. 오늘은 이번 사태,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우리를 옥죄어온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문제는 여기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간단합니다. 내란이냐 아니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시종일관 거의 모든 방송에서 이게 내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란이냐 아니냐. 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세력들은 윤석열의 그 허술한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처음부터 내란죄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하루하루 목을 죄어오던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줄기 들어있던 이재명은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순간에 생각지도 않은 사건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은 윤석열은 왜 하필이면 지금 비상계엄 선포 같은 허망한 일을 벌인 걸까요? 자신도 죽고 우리 보수를 죽이고 어쩌면 이 대한민국이 죽을지도 모르는 이 허망한 일을 말입니다. 특별한 목표도 없이 말입니다. 꼭 척결해야 할 반국가 조직도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보를 어디서 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관악청사든 수원윤수원이든 선관위에서는 그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명백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윤 대통령은 누구로부터 무슨 말을 듣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걸까요? 내각 인사의 말을 들어보면 실제 국무회의에서는 거의 모든 참석자들이 이 비상계엄 선포를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붙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어떻든 비상계엄을 강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을 흔든 그 무엇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가짜 정보였는지는 모르지만 말입니다. 대통령도 법률가이니 그 비상계엄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사실은 누구 못지않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그물망에 든 노획물 정도로 여겼습니다. 놀랍게도 거의 모든 언론이 조중동까지도 이런 민주당에 동조를 했습니다. 신문들은 노골적으로 산의 칼럼과 사설의 윤 대통령을 내란죄 수괴로 표현을 했습니다. 아직도 중앙 동아의 칼럼은 너무 선을 넘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비상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 중앙파죠. 그리고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이 중에 방첩사령관이 또 중앙파입니다. 이들 일선 지휘관에다가 마침내 계엄사령관이라는 모자를 하나 더 썼던 이 박한수 육군참모총장까지 내란죄라는 무시무시한 죄를 뒤집어쓴 채 지금 수갑을 찼습니다. 하루아침에 사승 장군에서 감옥 안에 죄수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겠다면서 아주 경쟁이 붙은 것입니다. 인터넷판이지만 신문에는 정말 기가 막힌 제목이 나왔습니다. 대통령 신병 확보 경쟁.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까? 과연 이래도 되는 걸까요? 윤석열을 위해 변명하는 자는 솔직히 평소에 아무 관련도 없고 커피 한 잔 얻어 마신 적도 없는 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가 아니었습니다. 내란죄 목적도 없었을 뿐더러 그 구성요건에도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양심상 도저히 그 나라의 일은 내란죄가 아니라고 확언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또 내란죄라고 부득부득 우기는 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내란죄의 구성요건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설사 구성요건에 꿰어 맞출 수 있다 해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고도의 통치행위입니다. 말하자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말입니다. 하나의 범죄가 있고 그 범죄자를 처벌하려면 범죄의 구성요건에 맞아야 되고 그걸 구성요건 해당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법해야 합니다. 그걸 위법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이걸 3요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구성요건에도 해당되지 않지만
무엇보다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고도의 통칭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할 수는 없을 겁니다. 위법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지금 현재도 내란은 계속되고 있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곧 내란을 계속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 우두머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공수처에서 세 번째 소환을 했는데 응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 이렇게 협박성 멘트를 계속 날리고 있습니다. 이 무슨 회계망신한 논리입니까? 몇몇 이상한 증언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 수괴로 몰아가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예컨대 윤 대통령이 특전사령관에게 비하기로 전화를 걸어서 지금 국회 150명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문을 부수고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증언입니다. 저는 그 특전사령관의 증언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오염이 된 증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글쎄요, 계엄사령관을 거치지도 않고 직접 특전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했을까요? 명색이 법률가인 그리고 검찰총장을 지낸 대통령인데 말입니다. 게다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비상계엄 당시에 이재명, 한동훈을 비롯한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대통령에게서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그 지시를 국정원장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측의 석동연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체포하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석 변호사는 심지어 대통령은 체포의 채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 내가 직접 들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에 이른바 체포조 명단 작성 및 지시 등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한 것입니다. 석 변호사는 체포를 하면 어디에다가 데려다가 놓겠다는 거냐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도 법률가다. 체포해라, 끌어내라. 그런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들었다. 석동현은 또 체포조가 국회의원 등을 체포해서 특급 보안시설인 수도방위 사령부 B1 벙커에 수감을 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여러설이 분분한데 윤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신 바가 없다. 제가 장담드리건데요. 윤 대통령은 군 경험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수방사의 벙커는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본 적은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저는 군생활하는 동안에 몇 군데 사령부 벙커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벙커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들어가고 그 안이 어떤지를 잘 압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제가 다는컨대 벙커 근처도 못 가봤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국회를 접수하고 요인을 체포 구금하려 들었다면요. 그 수많은 시민이 남아있는 밤 10시 반 여의도 한가운데 있는 국회의사당에 불과 280명의 군인이 개인 화기만 소지한 채 갔겠습니까? 다시 석동현이 말입니다. 실무장하지 않은 300명 미만의 군인들이 그날 국회로 간 상황이고 넓은 국회의사당 주변에 그 정도밖에 인원이 없었다. 대통령도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지 말라고 지시와 당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습니다. 탱크한테 진주하지 않았고 장갑차 한 대 나가지 않았습니다. 병력 불과 280명, 그것도 개인 화기를 가지고 있을 뿐인 사실상 중무장하지 않은 군인 280명이 무슨 국회를 접수할 수 있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왜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고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은 왜 만들었을까요? 제가 그래서 기가 막히는 겁니다. 무슨 소꿉놀이 하는 줄 알았느냐? 이 질문을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정말 병력 280명으로 여의도 국회에 간 것은 무슨 목적이었습니까? 대통령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갖고 있던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김용현이었습니까? 정말 앞에 있으면 한 대 때려주고 싶습니다. 훈련용 기동연습은 아니었을 테니 정말 왜 갔을까요? 이 비상계엄 선포가 준비된 것이었다면
관련자들은 엄중 처벌하고 다시는 군복을 못 입게 해야 합니다. 이런 맹탕 군인이 없을 테니 말입니다. 저는 이보다 더 무능한 군인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어떻든 문제는 내란죄 여부입니다. 내란죄냐 아니냐. 처음부터 내란죄라는 죄명을 끌고 온 자는 누구입니까? 저는 그것도 몹시 궁금합니다. 이 일에 왜 내란죄라는 죄명을 끌고 왔을까요? 대통령도 내란 외환죄는 재직 중에 소추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끌고 왔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윤석열을 잡을 요량으로 내란죄를 걸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꿈이 돼도 그날의 행위가 내란죄가 되지 않는 것은 너무 분명합니다. 구승욕으로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당연히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신문, 방송들, 지식인들, 심지어 법률가의 90%가 넘는 숫자들이 내란죄라고 말을 하는 겁니까? 형법을 어디서 배운 겁니까? 또 하나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에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된다면, 그렇다면 내란죄 공범으로 지금 좁은 감옥에 갇혀 있는 장성들은, 명령에 따라 움직였던 장성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세상에 국가원수가 겸사령관으로 방금 임명을 했는데 그걸 거부하는 육군참모총장이 있을까요? 저는 100이면 100명 다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야만 군인이기 때문입니다. 석동현 변호사 역시 내란 혐의를 부인합니다. 석동현이 말이 이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본적 상식적 사고와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계엄을 선포했는데 이렇게 예고하는 내란이 어디 있는가? 또 국회가 2-3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요구한 사안 역시 헌법 절차에 따랐는데 그만두라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죠.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하니까 즉시 해제하겠습니다. 다만 국무회의를 절차상 열어야 하니까 연담이 해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히 비상계엄 선포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만약 내란이라면 국회에서 본회의가 그렇게 평온하게 열릴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석 190명 전원이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자 그 결정에 순응을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순응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날의 비상계엄은 내란이 됐고 지금 또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을 한다면 지나가는 개가 웃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민주당의 폭정입니다. 저는 이 방송에서 틈날 때마다 다수의 폭정, tyranny of the majority, 이 다수의 폭정을 비판했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는 다수의 전제, autocracy of the majority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몇 차례 탄핵을 감행했는지 알긴 하는 걸까요? 권성동은 원내대표로 다시 롤백한 뒤에 18일 이재명을 예방한 자리에서 작금의 국정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이전에 남발했던 탄핵 소추를 국회 차원에서 처리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재명 가타부타 일절 말이 없었죠. 그 부분이 있었을 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부담을 들어주고 이 국정마비 상황을 풀어주길 바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국정마비 상황이죠. 감사원이 마비가 되어 있고 서울중앙지검이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권성동이 이재명에게 한 말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렇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총 14건의 탄핵소추안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가서 헌재가 언제 탄핵소추안을 다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빠져 있습니다. 권성동은 지난 19일 아주 색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될 경우에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 솔직히 저는 그게 가능하다면 참 좋겠다. 박수를 쳤습니다. 권성동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한 탄핵에 대한 이 국회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을 여야가 공동 발의하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민주당이 응할 리가 없죠. 그런데 권성동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민주당은 28건의 탄핵안을 남발했다. 이 남발 정도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요, 탄핵안을 청소듯이 마구 쏘아댄 겁니다. 전 세계 문명국에 이런 예가 없습니다. 자기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을 합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권성동은 민주당의 탄핵안 무한 남발로 인한 정부 기능 마비 사태가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입법부가 탄핵을 남발하며 행정부를 마비시킬 경우 행정부는 견제 수단이 없다. 그렇습니다. 일단 정부가 정지되어 버리고 행정부는 어떤 견제 수단도 갖지 못합니다. 나중에 기각이 되고 나서 모든 데서 해방이 돼도 그렇습니다. 권성동은 다시 직권남용 처벌을 말했습니다. 입법 독재를 막고 상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쟁적인 탄핵안 남발에 대한 처벌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자, 다시 묻습니다. 12월 3일 밤 1시 23분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내란입니까? 아닙니까? 형법 87조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한 범죄입니다. 원래 고치기 전에 법조문을 순하기 전에는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권 문란 목적의 폭동한 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항의 국권문란은 헌법과 법률을 어기고 법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상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기능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는가요? 윤 대통령은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 이렇게 말을 했죠.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은 민주당의 패악을 경고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담화문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경고용 비상계엄이다. 그게 좀 이상하긴 이상했습니다만 어떻든 그걸 정상적인 비상계엄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얼척없는 아주 어설픈 비상계엄이었습니다. 아무리 군대 경험이 없지만 말입니다. 민주당과 좌파들은 그날 경찰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국회 출입을 통제를 하는 바람에 국회의원들이 담장을 넘어 들어갔고 그래서 원식이는 월담 원식이라고 하는 아호가 하나 생겼죠. 그리고 무장한 군인들이 유창을 깨고 국회 본관에 진입하는 장면이 생중계가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가 일방적으로 잠시나마 봉쇄가 되었고 무장 군인들이 강제 진입을 한 것은 명백한 폭동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입법부 무력화를 위해서 군인을 국회에 투입해서 정치인을 체포하려 들었다면 내란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그날의 군인이 국회로 들어간 것은 그런 목적, 그런 폭력과는 거리가 한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폭동이 있었다거나 국헌문란이라는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물리적 충돌이 전혀 없었던 데다가 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즉시 받아들인 점을 보면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정도의 군사행동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라면 그건 지나친 법의 해석, 법의 횡포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란이냐 아니냐. 저는 제 양심상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도저히 내란 행위가 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12월 4일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란이라면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전횡은, 입법부의 전횡은 무엇인가요? 저는 그게 몹시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전인책이었습니다.